예, 지난 4월에 코로나19 팬데믹 쇼크가 터지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긴박하게 시작했죠. 유튜브를 제가 1년 기념으로 뭐랄까 하다가 주비보 국민연금 지킴이로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만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대한민국이라는 한 사회의 미래가 실질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러한 그 주비보의 실현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좀 부르짖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상 어떤 그 마지막 그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그 상법의 개혁을 통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관철을 이익 보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관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뭐 10만 전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삼성전자 주주가 이제 220만 명. 실질적으로 올해 더 많이 들어서 뭐 500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0만 전자를 얘기할 때 얘기했죠. 저도 뭐 10만 전자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1천조 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이런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1천조 원 가려면 갈 수 있느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강 PD랑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시간이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보통주 한 500조 되거든요. 이게 2배, 1000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강 PD. 1000조 가야죠. 아니, 가야조가 아니라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요? 아직 저 밸류도 덜하고 네. 반도체 굴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다른 회사 대비해서 비교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밸류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외국의 그런 유명한 기업들과 비교.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강 PD도 이제 이 감도 있고, 워낙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캠핑 가가지고 막 책을 열심히 읽는데, 우리 강 PD가. 또 이게 건전한 대화도 많이 하고. 자, 딴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대만의 TSMC가 요새 핫하잖아요. 막 1000억 달러 막 투자하고 막 이래요. 근데 대만 TSMC는 그냥 파운드리야, 파운드리. 조립 가공회사예요. 예? 원래 그렇게 출발했죠. 근데 대만 TSMC 지금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많은데,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 PBR이 한 2점, PBR, 주가순자산 비율이 2.11배 정도가 돼.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몇 배야? 대략 5배가 넘어요, 대략. 그러니까 2배 이상이야. 근데 이런 그 TSMC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차이는 뭐다? 뭐야 이게? 무슨 차이예요? 업황이 뭐 좋고. 사실 업황이라든가 전반적인 라인업 이런 걸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막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야 되냐?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 유일한 경기 TV의 관점에서는 뭐가 가장 큰 차이다? 거버넌스가 가장 큰 차이를 빚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배당수익만 봐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만 봐라. 지금 현재 스코어 자사주가 빵이다. 자, 돈 버는 돈을 설비 투자하고 R&D 하고 나머지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가고 있어요. 거의 다 갔어요. 마지막 하나,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대만 따라갈 수 있다. 대만 TSMC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못 갈 이유가 없다. 옛날에 대만은 TSMC는 삼성전자 게임이 안 됐어요. 제가 10수년 전에, 15년 전에 삼성 출입할 때. 그 사이, 그 세월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 원인데 1000조 원이 가면 보통주의 10%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게 50조에서 어떻게 돼요? 1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만 100조가 돼. 삼성전자 기금이. 그럼 국민연금에 가입한 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복해져, 안 행복하죠? 행복해져.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경제적 부자가 되면
경제적 독립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현대사회,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행복에 상당히 중요한 기초를 닦는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삼성전자, 천조전자는 상징적인 거죠. 당연히. 가고 안 가고 제가 베팅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월스트리트 배추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그렇게 간단 말이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럼 2,300만 가입. 2,300만 가입자는 누구다? 거의 100%다 대한민국 유권자다, 주권자다 이거예요. 향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2,300만 가입자는 그러면 국민연 가입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누구를 뽑아야 대통령으로? 나를 부자 만드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값 올려가지고 막,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 집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전세가 어때? 월세가 어때? 이거 하나 지금 어떻게 잡지 못하는, 지금 뭐 여야 가릴 게 있나요, 사실? 그거 말고, 이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이른바 내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이야. 제안하는 거야, 정책 제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해드린다니까요, 제가. 이걸 잡고 안 잡고냐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거를 잡는 대통령 후보자를 찍냐 안 찍냐는 또 여러분 몫이야. 근데 이게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본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글쎄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뭐 많잖아. 뭐 출산 문제. 그 가운데서도 향후 20년, 30년 내다볼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국민연금이라는 거야. 국민연금. 이게 지금 몇 조죠? 800조 되나? 800조? 네. 이게 이제 2,500조가 돼. 2,500조. 국민연금이 2,500조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나라의 관심이 2,000조가 되면 관심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그 국민연금이 잘 건강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틀을 잡아줄 수 있는 일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작은 이 상법 382조의 사망을 읽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짧고 아주 임팩트가 있습니다. 뭐 형식적인 말이죠. 그런데 회사를 위하여.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 거버넌스와 지금 이제 그 감옥에 가 계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지금 가 계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만 짚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에 생생할 수도 있고, 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20년 9월 10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날이에요. 수사심의 이런 데서 기소하지 마라. 뭐 불기소를 권유하고 했는데 130페이지 넘는 그런 공소장을 써가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배임. 이거를 딱 아십시오. 예. 자, 고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등록은 친한 그 승계하고 지배를 강하게 친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 최대진 재물을 유리할 시점에 소송을 쌍쌍 이런 것도 되겠다. 이를 위해서 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뭐 조직적으로 뭐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을 하고 뭐 나중에는 뭐 분식 계획까지 뭐 했다. 이래서 뭐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이야기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측의 기소예요, 기소. 변호인단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즉각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강필 잘 들어봐. 네.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를 넣은 거야. 주주들이 손해봤다고. 이거는 아까 읽은 상법 382조의 사망에 없는 얘기죠. 382조의 사망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회사의 계좌를 위해서만 손해를 안 끼치면은 배임죄가 아니야. 합병을 하든 분할하든 뭐라든 간에. 그런데 검찰이 막판에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JY 변호인단에서 막 바짝 들고 산 거야, 이게. 이거였어요. 보세요. 수사팀도 그래서 이 변호인단의 반박을 토대로 해서 많은 경제지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두어서 배임죄를 추가했다. 뭐 이렇게 좀 많이 기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자, 이것도 부족했던지 변호인단에서 제가 알기로 태평양이 했었는데 나중에 아마 이제 김앤장이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때부터 김앤장의 브레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설명 자료가 있어요. 이게 제가 듣기로 이 자료는 그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그냥 검찰이 막 딱 발표하니까 뜨아 해가지고 탁탁탁 쳐가지고 이제 쫙 뿌린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파일 이재용 부회장 기소 관련 논평, 이재용 업무상 배임 기소의 문제점, 이 자료를 제가 알기로 거래소 출입기자, 뭐 삼성 출입기자가 아니라 그 법원, 검찰 출입기자들한테 제가 이거를 뿌린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수사심의위에서도 전혀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법리적 문제점과 구 삼성물산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 아무런 추가 수사나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갑작스레 업무상 배임죄까지 기소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왜 이 업무상 배임죄까지 기소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냐라는 이유를 줄줄이 들어요. 줄줄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1. 대법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에 근거해? 상법 382조 사망에 근거해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 또는 본인, 1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이고 주주는 아니라 이거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사의 역할에 의무에 충실의 의무에 주주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중립적이지도 않고 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빼버리고 있어요. 회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에 타인에 해당하는 회사 자체가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주주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의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주의 손해가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합병되는, 분할되는, 쪼개고 합쳐지는 이 회사 간의 계좌 합쳐지거나 쪼개지면 이거 계좌에는 손해가 안 나잖아요. 누가 밖으로 재산을 빼돌지 않는 한, 횡령하거나 배임하지 않는 한. 이거는 이사의 배임죄가,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법원의 판례이. 이거를 변호인단에서 딱 밀고 있는 거예요. 맨 위에. 대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판례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월 13일 딩딩딩딩. 2004년 6월 17일 딩딩딩딩. 2004년 5월 13일 딩딩딩딩. 2009년 5월 29일 딩딩딩딩. 2010년 10월 14일. 5건, 6건을 막 탁탁탁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는 2009년 5월 29일 선고 2007도 사구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사건이에요. 결국은 이사의 배임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거죠. 전원합의체에서. 자, 이사의 판결이 첫 번째 근거고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변호인단이 주장한 근거 첫 번째.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실제 이 소송에서는 거의 법률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검찰이 그냥 업무상 배임죄를 넣어버린 거예요, 막판에. 두 번째, 합병의 본질상 합병 당사자인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일관되게 어떻게 갑니까? 합병은 회사다. 합병은 회사에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사에 손해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 본인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판례 2009 6월 25일 등등등등 이렇게 쭉 적어놓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일본의 합병 판례 사례. 오사카 지방재판소 평성 12년 2000년 5월 30일 선고. 해외에서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당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법원의 재판소의 사례를 들어요. 미국 재판소가 아니라. 왜 미국은 어떻게 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 이 오사카 재판소의 이 판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 판결에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근거는 구 삼성물산은 그러니까 합병당한 삼성물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익? 대표적으로 삼바를 끌어안게 됐다. 이런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시장법 얘기하고 있어요. 상법, 자본시장법. 합병은 기준은 뭐다? 시가다, 시가. 시가로 했으면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1개월 일주일 당일날 가중평균, 유치원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합병 비율. 이것도 역시 참고사항에 놓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자는 무관하지만 정상적인 시장 주가에 기초하여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상 합병으로 인하여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변호인단이 딱 검찰이 기소하니까 했던 얘기, 반박했던 설명 자료예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고 또 KCJF나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 사실에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충실 의무와 선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이사한테 있다. 이를 위반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본 것은 고무적인 검찰의 판단이다라고 일부 시민단체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그간의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사들의 선관 의무, 충실 의무가 전체 주주들에 대한 것임을 상법상 명시하고 382조 3항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그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이사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민사상 책임을 특히 민사상 책임인데 특히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9년 구형을 했죠. 쭉 계속 이제 수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올 1월 말이죠. 1월 말 파기환송심 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9월에 기소를 했고 12월 말에 이제 9년 구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8일에 드디어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했죠. 징역 2년 6개월 이렇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쭉 진행된 거고 지금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그 4월에 계속 이제 어떤 재판이 있냐면 지금 그간에 이제 수감 중에 충수가 터져서 아주 좀 이렇게 심각한 수술도 받고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한 첫 재판이 이제 22일 날 4월 22일 날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일방적인 독주를 하는 시대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바뀌었어요. 자, 지배주주를 위해서도
소수의 지배주주를 위해서도 이제 뭐가 필요하다? 선진화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에 충실한, 그러니까 모든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공정하게 추구하는 그런 이사회의 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가 아주 필요한 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382조의 3항. 더 이상 바꾸는 것을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